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더위를 조금 많이 타가지고요. 그래갖고 선풍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힘드시죠? 제가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요. 그럼 아직 기운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죠? 제가 이제 휘문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휘문 국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안내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마이맹에서 지금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수능하고 내신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1, 2를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는요, 휘문, 중동, 영동 이렇게 남자학교, 새학교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성에 이렇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맥이나 또는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건 현장 강의에서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능하고 내신을 모두 다 수업하고 있는 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요, 학원에 나온 지 지금 이제 10년 됐습니다. 내년이 11년 차고요. 그리고 학교에 그 전에 1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한 경력이 20년 차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강남 자사고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 진행하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고3 담임도 3년 정도 했고요. 7년간은 고1, 2 담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꼭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슬로건 자체가 국어 페이스메이커예요. 남들보다 조금은 빠르고 정확하게 이 길을 따라가는데 제가 안내자가 되겠다. 라고 자처한 강사입니다. 자, 이런 강사고요. 이제 국어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휘문국어에서 고사별 시험 범위 그리고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는요, 천주교육 김종철 요 교과서를 사용하고요. 자, 교과서에서 문학하고 문법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문학하고 문법을 중심으로 수업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교과서 외적으로 문학 프린트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조금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펜 있으시죠? 펜 있으시죠? 자, 우리 고2 이전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에서 많이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실제로요, 우리 고1 국어 교과서는요, 어떤 교과서냐면 아직 세부 영역으로 갈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독서 장문 또는 언어 이런 걸로 갈라지기 전에 전체를 맛보기로 넣어놓은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름이 공통국어예요. 그러니까 화법, 장문, 문법, 문학, 비문학이 다 들어있는 교과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학 작품이요, 공통국어 1, 2,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모두 다루는 요 교과서에도 현대시는요 2편밖에 없어요. 고전시가도 딱 2편 있고요. 현대소설 1편, 고전소설 1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요, 자, 여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1학년 시험에서는 자, 2가지 영역이 주된다고요. 뭐랑 뭐요? 문법하고요, 문학이라고요. 그런데 문학이 교과서에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프린트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 교육과정의 고2 문학 교과서에서 많이 가져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다루시는 작품들이요,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미리 학습해 놓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프린트로 나왔던 작품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먼저 봐두고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학 프린트가 나온다. 그리고 문법 프린트가 나온다. 자,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정보로서 고급 정보들을 계속 그냥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 EBS 수특에 있는 이론 프린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법은요, 굉장히 간략해요. 예를 든다면 음운 변동 자체도 음운 변동 전체가 다 실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된소리 대기는 있지만 니은 첨가는 없어요. 니은 첨가는 또 있을 수 있지만 사이소리 현상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음운 변동 중에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몇 가지가 빠져 있으면 이것으로 수업하시기 싫거든요. 그래서 모두 들어있는 EBS 수특의 이론 부분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요 자료는요, 아예 제가 자습서처럼 다시 다 만들어줍니다. 아이들 예시까지 그리고 학교 필기까지 넣어서요. 이렇게 문법 프린트가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비문학 프린트가 나오는데요. 얘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나옵니다. 1년 중에서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딱 한 지문
10월 모의고사 때 거 한 지문 딱 나왔고요. 그냥 그때 원포인트로 준비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지어서 무슨 외부 지문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내에 한 지문 정도만 출제되니 그때 딱 원포인트로 잘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면 되겠다. 자, 그리고 4번은요. 별표 한 번만 쳐주세요. 어휘부교재. 요게요. 국어 1등급 어휘력이라는 책을 몇 년간 계속 쓰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입학해서 학교 가면 이 책 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요 분량이요. 적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은 전혀 안 하세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만 이렇게 정해주시는데 그런데 그 어휘의 개수가요. 한 번 고사 때 400개에서 500개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은 어휘 관련해서 우리 내신고사에서 많은 문제 수를 할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요. 5문제에서 6문제면요. 퍼센트로 치면 100%에서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이 부분은요. 완벽하게 1년간 할 내용들 미리 학습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고요. 자, 우리 올해 기준으로 이제 교과서 바뀌고 나서 어떻게 시험에 출제됐는가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문학부터 잠깐 보시면 자, 1학기 중간고사 때 문학에서는 작품 수가 많지 않습니다. 선우사, 슬픔이 기쁨에게, 쉽게 쓰여진 시, 어옹 이렇게 4작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시하고 고전시가가 출제됐어요. 그런데 기말고사가 되면 조금 많아집니다. 나무의 꿈, 배반의 여름, 수호제기, 외려설, 삼인국, 님의 침묵. 그러니까 고난도 작품으로 고전시가, 고전수필, 그리고 현대소설, 현대시까지 모든 영역의 것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로 가게 되면 자, 폭포 2개의 현대시, 규언가, 사설시조, 가시리, 개여울, 춘향전까지 이렇게 하면서 작품 수가 조금 많죠. 자, 그리고 기말고사 가면 또 줄었습니다. 현대시하고 비문학 한 지문.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현대시 한 편, 비문학 한 편이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문학이 적은 경우에 자, 이 부분을 잠깐 보시겠어요? 문법 부분. 문법 부분을 잠깐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학이 적으면 문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안 그러면 문학이 전체 다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중간고사 때는 문법이 없고 기말고사 때 문법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문학이 조금 적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여느 학교들은 이 문법 파트에서요. 실제 중간고사 때 의문하면 기말고사 때 문법 요소하고요. 그리고 2학기 때, 자, 중간고사 때 한글 맞춤법 하면 기말고사 때 중세 근대국어 문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휘문은요, 중간하고 2학기 기말에 몰아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 문법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문법에 대한 부담이 고4 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요, 미리 한번 해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고4 때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요, 완벽하게 한번 해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내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능에서요. 수능에서 오답률 10위까지의 문제 봤을 때 그 중에 항상 2문제 이상, 5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는 문법에서 2문제 이상이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문법은요,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저도요, 지금 중3에서 시즌 1부터 시작하는 우리 예비고일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의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즌 1에서 뭘 했냐면 현대문법을 끝냈어요. 그리고 시즌 2의 초입에서 고전문법까지 사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문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요, 제가 문법 리마인드 과제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도 아이들 못 푸는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 끝내고 나서 머릿속에 없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지만 문법은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법에서요. 우리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 할 내용들 미리 한 번은 해놓고 다시 복습하는 측면으로 내신 대비 기간을 보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여기 연계문학을 잠깐 보실까요? 연계문학 보시면, 자, 1학기 중간고사 때 만흥 한 작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 현대시, 그리고 기말고사 때 현대시 한 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휘문은요, 이런 학교인 거예요. 지금
요 변별을 위해서 연계 작품, 학교에서 수업하시지 않은 작품을 내는 것이요, 최소화되는 학교예요. 이게요, 내신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능은 진검승부죠. 내가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없으면 당연히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신은 어때요? 적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이어져야 되는 게 내신 아니에요? 수능은 내 실력이지만 내신에서는 적어도 내가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을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나면 결과로 이어져야 좋은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여느 학교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변별력을 확보하실 때 굉장히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업하지 않고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외부 작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휘모는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정통이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인 겁니다. 아이들이 성실히 하면, 그때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때 내가 조금 해이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점수가 조금 안 나왔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하면 또 점수가 나오는 학교예요. 그렇다는 건 굉장히 정직하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평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다. 그래서 좋은 학교라고 사실은 내신에서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에서요, 이 부분에 조금 표시를 조금 하셔야 돼요. 2학기 중간고사 때 어휘책에요, 한글 맞춤법 조항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한글 맞춤법은요, 현대문법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부분을 수업을 안 하시고 시험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때요, 제가 수업 시간을 아예 늘렸어요. 아이들한테 무료로 계속 선생님 30분에서 1시간을 수업을 더 할 거야. 이 부분을 수업을 안 하고는요, 아이들이 어휘를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재작년에는 2학기 중간고사 때 이 한글 맞춤법이 시험 범위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휘를 선정해도 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시험 범위로 기말에 몰아놓고 어휘 부분은 재작년하고 똑같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제가 요거를 아예 자습서처럼 다 만들어주고 수업을 다 진행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실제 한글 맞춤법 전체 조항을 다 수업을 했고요. 이걸로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던 고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요 2학기 중간고사였어요. 그래서 6대 시험을 조금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하나 체킹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휘모는요, 아이들한테 야, 너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작품 막 줄 테니까 그거 한번 독해해봐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아이들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성실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편안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게 중동고등학교입니다. 중동고등학교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고등학교를 딱 보시면 여기 보세요. 시험 범위의 작품 수예요. 그런데 이것과 연계된 거,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용과 연계된 문학 작품의 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비연계 문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마치 모의고사처럼요, 아예 시험 범위 내의 작품하고 연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작품이 시험 범위인데 일제강점기가 아닌 주제의식도 겹치지 않는 그냥 모의고사 세트처럼 3세트에서 4세트를 출제하세요. 그 문항수가요, 15문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건 모의고사 치르는 거랑 느낌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휘무는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학습하면 점수가 나오는 학교구나. 그래서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실제 내신 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주마다 선생님별 필기를, 반별 필기를 다 걷습니다. 다 걷어서 선생님별 필기를 다시 합쳐서 제 수업 내용 필기랑 합쳐서 자습서처럼 만들어서 다시 피드백합니다. 선생님마다요, 필기도 다르고요, 수업 내용도 다르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눠서 내시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언급하시는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것들을 조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별로 수업 내용 다르면요, 제가 수업 진행할 때도요, 원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수업 진행할 때 이 반은 뭐라고 하셨니? 이 반은 뭐라고 하셨니? 하고서 다르면 학교에 다시 질문시켜요. 그러면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회의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공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깔끔하게 아이들이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동고랑 비교해 보시면 휘문의
국어시험 특성이 어떻다라는 거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얘네들은 보시면 우리 중간기말 모두 다 문법이 들어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주요 유형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험지 나눠드렸죠. 시험지 나눠드린 거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주요 문항들만 특성 있는 것들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19번 문제 잠깐 보시면 19번 문제입니다. 아마 비포로 크게 나간 게 있을 겁니다. 시험지에서요. 자, 제가 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요. 전교 1등하고요. 2등급 1등. 그러니까 10%를 간 넘은 2등급 1등하고요. 국어시험에서 틀린 문제 개수로 몇 개나 차이가 날까요? 몇 개 정도 날까요? 많이 났을 때 2문제에서 2문제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30문제 남짓에서 결국은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2.5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된다. 행여 한두 문제를 밀렸었거나 서술형에서 조금 감점을 당하면 그것의 타격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휘문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하시고 언급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별을 갖추는 그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로 변별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제가 4가지 정도로 뽑아왔거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수업하시지 않는 문학작품을 출제한다. 자, 좀 보시면 보기 1로 시험 범위 내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보기 2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넣었습니다. 고전시가도 외부 작품이 나와요. 이런 작품들은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었던 경력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요, 제 수업에서 좋아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연계 작품을 굉장히 잘 맞춥니다. 왜냐면 10년간 저는 출제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작품이 나올 거다? 실제로요, 우리 휘문에서 연계 작품으로 나온 거요, 1년간 제가 다 맞췄습니다. 실제. 그래서 자, 요렇게 연계 작품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잘 맞춘다 해도 매번 고사에 사실 다 못 맞출 수도 있죠.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어떤 능력치가 필요해요? 낯선 작품이 나와도 읽어갈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때요, 제가 수능 수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도 계속 같이 아이들하고 수업하고요. 그리고 클리닉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해법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 작품 읽을 수 있는 훈련 할 거고요. 자, 요때요, 제가 내신 때는 요런 대비 자료가 나갑니다. 아예요. 자, 이렇게 외부 작품으로요, 책자 한 권을 아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요, 시험 범위의 작품 나무의 꿈 하나 있으면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주제의식, 표현법 겹치는 작품들 쭉 이렇게 뽑아서 아이들 혼자 볼 수 있도록 아예 족보 연계 작품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외부 작품 나왔을 때 혼자 잘 공부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보기상자를 통한 연계사고 판단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보기에 별표 치세요. 우리 휘문의 강점은 딱 2가지인데 문제에서 보기상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기출문제들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보기상자가 없는 문제보다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보기상자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철학 측면으로 출제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문학 개념에서도요, 우리 어느 정도의 사조, 문학 사조와 관련된 보기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문제 풀 때 이렇게 보기상자 길게 나오면 이걸 읽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여기 발문 잠깐 보실래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다시요. 발문이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잘 이해한 것이에요. 그러면 선지는 어떻게 구성돼야 돼요?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니까 선지의 절반은 보기고 절반은 작품이고 이것을 잘 매칭시킨 뒤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옳냐 그르냐를 묻는 거라고요. 근데 보기상자를 잘 읽지 못하면 결국 이 아이가 작품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이들하고 대비해 줄 때요, 어떻게 대비해 주냐면 이렇게 대비해 줍니다. 시험 범위 내에 작품이 있으면요, 이 작품에 대해서요, 나올 수 있을 만한 보기 상자를 다 뽑아줍니다. 아예. 그러니까 한 작품이 있으면 이 한 작품의 보기 상자를요, 제가 작가부터 해서 시대, 관련 작품 이렇게 해서 30개 이상 뽑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기 상자에서 많이 겹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번은 보고 가서 보기 상자에 대한 독해의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네 줄 이상의 선택지. 그러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길고요. 아마 이따가 우리 오늘도 선배 오나요? 선배 오면요,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야, 시험지에서, 국어 시험지에서 어려웠던 게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는 보기 상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서 선택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일 거예요. 자, 우리 휘문에서요, 변별력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긴 선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선지에요, 어휘가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이요, 좀 일상어로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어휘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 굉장히 까다롭고 학술적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독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지 내에 나올 문학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것들을 아이들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떤 자료를 만들어주냐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휘문 기출을 가지고요, 아예 1대1 매칭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으면요, 이거랑 똑같이 만듭니다. 보기 상자의 형태도 똑같이 만들고요, 선지의 진술 방식까지 똑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 범위의 내용으로 새로운 문제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도 되고,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도 되고, 이렇게 해서 1대1 매칭 문제로 아이들하고 함께 또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여러 답을 써야 하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요 서술형 문제는, 자, 기본적으로 일로 와. 자, 열어주세요. 자, 여기요. 자, 요렇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제가요, 사실 수업하면서 결과 나왔을 때 뭐 맘 아픈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 정말 맘 아프거든요. 이게 제일 맘 아프고요, 사실요. 그러니까 아까요, 제가 2등급 1등 말씀드렸잖아요. 2등급 1등 아이들은요, 어느 정도로 공부하냐면 그 다음번에 나 1등 할 거야, 또는 1등급이 되거나 또는 전교 1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전교 1등하고 똑같이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간다고요. 근데 그 두 문제의 차이가 결국은 아이의 등급을 갈라놓는데,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맘 아파요. 사실 정말 열심히 하고 갔는데, 제가 이거 질문 드려볼까요? 사실은 제가 이거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요. 전교 1등하고요, 2등급 1등하고요, 2등급 1등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가거든요. 그냥 쉽게 따는 등급 아니거든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10%면 한 반에 30명이라고 치면 몇 등이면 2등급이에요? 4등이면 2등급이에요. 그죠? 4등 쉬워요? 부모님들 4등 다 하셨습니까? 4등 안 쉬워요. 부모님들은 1등급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2등급도 정말 힘듭니다. 한 문제만 실수해도 서답형에서 감점 1, 2점만 당해도 나는 2등급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간다고요. 시험 범위 내용 빠삭히 똑같이 공부하고 간다고요. 근데 왜 어떤 아이는 전교 1등하고 어떤 아이는 왜 2등급 1등 할까요? 질문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요? 아니요. 제가 보면요, 똑같이 열심히 하고 가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아서 3등급 후반, 4등급,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왜 차이가 나냐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요, 보기 상자의 내용을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없거나, 선지에 나오는 문학 개념들, 그 어휘들을 내가 명확히 모르거나, 또는 외부 작품을 읽을 수 없거나, 시간이 모자르거나,
또는 문제를 풀 때 확장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거나, 그러니까 문제 풀 때의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내신 수업을 할 때요, 7주잖아요. 직보 포함. 이 7주 동안에요, 이 아이의 그 능력치를 키우는데 주안점을 둘 수가 없어요. 시험 범위는 계속 나와 있고, 이 시험 범위는 시험 범위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시험 범위 아닌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면 아이들이요, 집중력이 뚝 떨어집니다. 선생님, 시험 범위 작품은 이건데 시험 범위 작품 아닌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하시죠?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결국은요, 지금 이 부족분을 잘 채워야 우리 아이가 정말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을 때 정확하고 정직하게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문학 개념 정확하게 다 압니까? 제가 지금 혼내는 거 아닙니다. 문학 개념 정확하게 다 압니까? 장담하십니까? 문학 개념 하나만 모르면 그게 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제가요, 이거 간단한 질문 드려볼까요? 보세요. 우리 문학에는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것이 있어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시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으로요. 질문 드려볼게요. 색깔 구체입니까? 추상입니까? 왜 갑자기 시선을 다 피하시죠? 색깔 구체입니까? 추상입니까? 구체라고 하려면요,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일 때 구체예요. 색깔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죠? 본 적 없으시죠, 색깔. 그러면 얘는 추상이에요. 노란색은 구체예요. 노란색을 보신 적이 있지 색깔 자체를 보신 적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를 아이들이 판단할 수 없으면 선지 판단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요, 제가 이런 문학 개념들을 시험 범위 내의 것들은 완벽하게 다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요, 문제풀이에서 선지를 하나 가지고 제가 10분 동안 수업할 때도 있을 정도로 문학 개념 자체를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요, 요맘때의 조금 부족분을 내신 때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맘때의 부족분을 내신 때 챙기면 사실은 그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챙겨서 가야지만 당연히 내신 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맘 아프지만 지금 잘 대비하지 않으면 내신 때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아이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맘때 정말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타겟 잡아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조건이 까다롭고 이렇게 어렵게 여러 답을 써야 하는 서술형이 출제되는데요. 제가 아까 맘 아픈 거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맘 아픈 게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갔는데 조건에서 감점을 당해오는 거예요. 이러면요, 제가요, 진짜 등짝 스매싱을 날려요. 너 아는데 이거 왜 틀렸어? 그래서 선생님, 조건에서 한 문장으로 쓰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뭐 다로 안 끝냈어요. 너무 속상한 거라고요. 죽고 살고 공부하고 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잘 시켜야 합니다. 자, 이때요, 제가 내신 때는 어떻게 시키냐면요, 시험 범위 내의 작품으로 서술형 문제를 다 만듭니다. 유형별로요. 그래서 보기 상자와 서술형 문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서술형 쓰는 훈련법, 이런 것들도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자, 우리 고사별로요, 4회에서 6회까지 치르고요. 기본적으로 요 난도는 조금 고난도로 치릅니다. 평균은요, 50점대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이 우리 90점대 중반 정도까지 나올 때, 그리고 최고점이 80점대 정도로 나올 정도로 고난도로 출제를 하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아이들, 우리 휘문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양질의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별력이 조금만 낮은 쉬운 문제를 내면요, 절반 정도가 90점 이상을 맞아요. 사실은요. 난도를 조금만 낮추면. 그래서 상당히 조금 고난도로 시험을 치를 거고요. 자, 요때는 제가 시험 치르고 나면 성적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요.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정확하게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직전 보강 때는 제가 보통 모의고사를 2회 정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는 저랑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해 정도는 혼자 집에 가서 총정리한 뒤에 한 번 더 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자, 우리 실제 직보 말씀 드릴 때 제가요,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직전 보강 때요, 그냥 3시간 딱 수업하고요. 너희들
너희들 알아서 각자 나의 부족한 거 잘 채우면서 공부해. 조용히. 이렇게 해서 보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올해 아이들하고 직전 보강을 이번 기말고사 때 또 제가 8시간을 했습니다. 제가 직전 보강 최장 시간으로 한 게 11시간입니다. 애들 시험 끝나자마자 불러서 12시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그게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저는요, 사실은요, 학원에서 저를 오래 잡아놓는 걸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남아 그러면 그게 세상 싫었어요. 근데 제가 직전 보강 때만큼은 정말 잡아서 끝까지 시키니까 그게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1년 내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요, 다른 학교랑 제가 직전 보강이 겹치거나 그러지 않으면 시험 끝나면 거의 바로 불러서 점심 저녁 다 먹이고요. 아이들 그냥 짜장면집 같은 데 데리고 가서요, 단체로 다 먹여버립니다. 단체로 다 먹이고요. 다시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또 공부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질문할 거 싹 다 그날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전 보강 진행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휘문 단독반을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프리 휘문반은요, 1월 2일 금요일 날 저녁 6시에서 9시 이렇게 수업 진행되고요. 우리 이번에는요, 문학 수업하고 문법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문학에서는 시, 소설, 현대와 고전을 모두 다 다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갈래 특성 그리고 문학 개념 꼼꼼하게 다 볼 거고요. 그리고 낯선 작품 나왔을 때 이것을 독해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수능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에서는요, 현대문법을 끝낼 예정입니다. 현대문법을요, 우리 시험 범위 내의 것과 시험 범위 외의 것을 다 끝낼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 의문 변동을 학습하려면 품사단위나 형태소 단위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의문 변동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질문입니다. 자, 통닭입니다. 닭을 먹다가 맞습니까? 닭을 먹다가 맞습니까? 다시요. 닭을 먹다 1번, 닭을 먹다 2번. 몇 번이 맞죠? 눈싸움입니까? 다시요. 자, 1번 닭을 먹다, 2번 닭을 먹다. 몇 번이 맞죠? 2번이 맞습니다. 닭을 먹다가 맞아요. 얘는요, 보세요. 을이라는 녀석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예요. 조사는 형식 형태소고요. 형식 형태소 앞에 있는 종성의 발음은요, 뒤에 초성으로 이어서 발음하는 연음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조사 접사 어미가 형식 형태소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건 형태소 개념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근데 학교에서는요, 형태소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의문 변동을 하려면 품사 단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 단위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대문법을 완벽하게 끝내겠다. 자, 우리 과제로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데일리 문학 문법 나갈 거고요. 제가 시를 수업하면 시 나갈 거고, 문법 수업하면 문법이 나갈 겁니다. 자, 얘는요, 모두 다 3학년 수준으로 나갈 거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EBS에서 우리 아이들이 꼭 봐야 되는 것들 소팅해서 수업 시간의 내용하고 관계된 걸로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어휘 관련된 거요, 별표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우리 1학년에서 나오는 1등급 국어 어휘력 어휘를요, 모두 다 보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딱 봐서 80점 미만으로 내려오고 나면 수업 끝나고 나서 재시험 치러야 되고요. 재시험 때는 모두 맞아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때는요, 제가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양해 말씀을 조금 구할게요. 우리 요 재시험은요, 정말 제가 아예 빼주지 않습니다. 우리 경조사 중에요, 조사만 갈 수 있고요, 경사는 안 됩니다. 경사는 안 가도 괜찮잖아요. 기쁜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조사 때만 보내주고요. 아닌 때는 재시험은 무조건 다 치르고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한 아이만 제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조금 보내주죠. 그러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요, 예외 없이 재시험은 모두 다 치르고 다 맞아야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실전 모의고사 한 세트, 전국 단위로 치러진 학평, 그리고 평가원 기출을 풀게 되고요. 자, 얘네는요, 전국 단위로 이미 등급이 나왔습니다. 1에서 9등급까지. 요 안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을 거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모의고사를 치렀다면 몇 등급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성적표로 다 뽑아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문학하고 문법 수업 진행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확인 테스트 본다라는 거고요. 수업 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 문학에서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하면서 수업 진행할 거고요. 1학년 때 봐야 되는 모든 작품들은 다 보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공통국어 교과서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한 번씩 다 보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품사부터 해서 음은 그리고 문장 문법 요소까지 현대문법 다 마무리할 거고요. 강남기출 문제 다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제 강남기출 문제들을요. 해설지까지 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실제 쌤, 제 연구쌤하고요. 같이 우리 해설지를 새로 다 만들었고요. 실제 해설지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요. 한 페이지가 될 정도로 관련된 이론까지도 다 써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해설지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 만들어 놨고요. 이번에 아이들하고 다 풀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저희 채널에서 발송되는 문자로 드리고요. 이렇게 성적표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그날의 수업 내용 그리고 수업 분위기 이런 것들 여기에 상세하게 다 전달 드릴 거고요. 뭐 다음 주에는 패스페일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페일이면 남아서 공부하고 가야 되니까 아이들 잘 다뤄주세요. 이런 것들 여기에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이번 주에는 뭐 암기가 조금 많습니다. 암기 함께 갈궈주세요. 이번 주는 좀 힘들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전달사항 마지막 클리닉 의문지 또는 자율인지 이런 것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적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우리 클래스에서 최고점 몇 점이다, 평균 몇 점이다, 우리 아이의 변화 추이까지 이렇게 모두 다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전달하려고 한 내용은 다 드렸고요. 여기요 마지막으로요. 사실은 1학년에서는 제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1학년에서는요. 사실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강남 자사고에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입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강남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아이가 선택해서 가는 휘문고를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우리 아이의 학력은 높아요. 그런데 내신은 우리 아이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고 시작하는 겁니다. 맞나요? 부모님들?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두신 거잖아요. 사실은 내신으로 진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구열이 굉장히 낮은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처럼 공부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한테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요. 어쩌면 1학년 내신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1학년이 딱 끝났는데 내신으로 3점대 후반이 찍혀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내신 의미 있어요? 3점대 후반으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 갑니까? 실제로요. 이 아이들이요. 모의고사를 치르면요. 1에서 9등급제로 했을 때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 아이의 내신은 어쩌면 고1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켜주셔야 돼요. 아이들도 있으니까 마찬가지. 실제 고1에서 내신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1학년 때는 정말 내신에 조금은 올인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첫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내신에서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를 마킹하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치받아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아이들도 밑에 있는 아이들 올라오려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위에 있는 애들도 그 다음 시험에 꼭 똑같이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어는요. 다른 과목하고 달리 지금 우리 아이들은 거의 백지에 가까워요. 사실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분명히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8주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신 때까지 몇 주 남았죠? 제가 되게 빠른 질문 드리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 아이들 4월 되면 첫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달 남은 거예요. 그죠? 3달 뒤에 중간고사 본다고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타겟을 잡아서 그것을 학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같이 하시건 같이 하지 않으시건 상관없이요. 지금부터는 딱 이번 중간고사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타겟팅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